안녕하세요. 수학 1등급 3명은 무엇을 배웠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말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을 공부한 3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중3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학원에 그만 나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르칠 건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이 중3이 되었을 때 진도가 고등학교 수상에 이어서 수하 중간 정도 나갔는데도 이제 그만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중3 때 자기 주도 학습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 다른 고등학교, 일반고, 비평균화 기숙, 자사고로 진학을 했고, 세 명 다 수학에서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어떤 연습을 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부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읽어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책들을 보면 이해한다 이런 글은 없습니다. 그냥 읽어본다, 반복한다 그런 게 있는 거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애쓴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저는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요. 어,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지금 아이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수능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명의 스타 강사라도 학생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은퇴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나는 어떤 누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없다. 나는 단지 그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공자님께서는 고민하지 않는 학생은 나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발전하게 만들 수 없다. 즉, 공부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죠.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받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유튜브에 보면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수학 38점을 받았는데 문제지 한 권을 10회 독을 6개월 동안 해서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또 밑에 보면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부 입학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학생은 공부해서 무언가를 터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지를 10회 독하면 누구나 1등급이 나올까요? 문제지를 10회독할 때 뭔가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1회에서 3회독까지는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4회독에서 6회독까지는 모든 문제가 풀렸는데 다른 문제지를 풀어보니 잘 안 풀려서 다시 4번을 더 반복했더니 모든 풀이 과정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 이 짧은 말에 사실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보면 사실은 공부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 그리고 안다고 착각하는 단계, 그리고 저절로 생각이 나는 단계. 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로 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어, 외형적으로는 풀리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전히 문제는 안 풀리는데 이 상태를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되면 타겟이 분명하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지식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다고 착각하는 단계로 가죠. 여기서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멈춥니다. 왜? 알기 때문에. 하지만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자마자 저절로 생각이 나는 단계까지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는 단계에서 저절로 생각이 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들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굉장히 지겨워하게 됩니다. 자, 어, 다음 페이지의 수학 문제를 보시고요. 문제를 풀거나 답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자, 1 더하기 1이 이라는 사실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답이 생각나 버렸죠. 나는 문제를 풀려고 한 적도 없지만 답이 생각나 버렸죠.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 생각이 나 버렸죠. 자, 다음 페이지의 수학 문제를 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자,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이미 아시죠? 그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죠. 문제를 보는 순간, 끝나버렸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죠. 자, 이것도 생각을 하신 걸까요? 생각이 난 걸까요? 생각이 난 겁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는 생각을 하셔서. 자,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했다면, 그죠? 문제풀이 방법이, 이 방법을, 생각을 안 해서 안 풀리는 걸까요? 생각이 안 나서 안 풀리는 걸까요?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생각이 안 나죠. 조금도 안 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쉬운 문제는 생각이 나고요. 어려운 문제는 생각이 안 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쉬운 문제이고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건가요? 생각이 난 건가요? 생각이 난 거죠. 그죠? 우리는 수학을 공부할 때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근데 사실은 수학 문제는 생각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 문제를 보는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를 우리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를 알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수학 공부를 할 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나는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전개되는, 펼쳐지는 그림이나 생각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죠. 자, 그 쇼팽 콩쿠르에서 21세 조성진 씨가 우승을 했는데요. 이 콩쿠르에서 우승하면 다시는 이제 국제 콩쿠르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엄청난 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게 손이 저절로 연주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손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굉장히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메타인지에서 몰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메타인지는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인지 정의가 뭐냐면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생각으로 알죠. 그래서 메타인지의 또 다른 정의가 뭐냐면 내 생각을 보는 힘이에요. 자,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 정의가 내 생각을 보는 힘이다.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단어를 볼까요? 문장을 볼까요?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단어를 봅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이 뭐 두 줄, 세 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섯 줄, 여섯 줄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글을 볼 때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단어를 보면 어디선가 그 단어의 조합인 문장으로 만들고요. 그 문장의 기본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그 문장에 포함된 문단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 내용이 내 경험에 비추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하죠. 자, 이 많은 일들을 내가 하나요? 아니면은 저절로 벌어지나요? 그죠? 사실은 내가 하는 거는 글자, 즉 단어를 보는 것밖에 없는데도
이 2번에서 8번까지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죠. 그죠? 이 일들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무의식의 뇌예요. 이것은 이제 뇌과학에서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뇌의 무의식 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죠?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뇌의 어, 부위들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국내 안에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렇게 국내 안에 학습법이라고 해서 짧게 짧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또는 몇 시간짜리, 뭐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부담스러워할까, 메타인지 특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오늘 잘 이해 안 되셨던 것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책 읽기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요. 책을 보다가 친구 생각이 났을 때 그냥 친구 생각으로 훅 빠져버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의가 책을 떠나는지도 모르는 단계가 있고요. 2단계는 뭐냐면 주의가 책에 주어지기는 하는데, 즉 관심을 계속 책에 두기는 하는데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죠. 자, 3단계는 자기의 주의가 관심이 책에 계속 주어지면서 잡생각도 적은 경우, 이때는 보통 아이들이 공부가 잘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보통 이 단계가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제 살짝 몰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눈이 글자를 스치듯 탁탁탁 지나가는데 의미가 절절을 탁탁탁 들어오는 단계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몰입이 되어지면 내가 책을 본다는 느낌이나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책을 보고만 있는데도 의미가 막 들어오는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수학 문제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책도 글자고 수학 문제도 글자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주의가 자꾸 딴 데로 가다 보니까 뭐 친구 생각, 먹을 거, 장난감, 핸드폰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수학 문제를 보고는 있는데 뭐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단계. 3단계는 이제 수학 문제를 보고 있고 잡생각도 별로 안 나는 문제가 조금 풀리는 그런 상태고 4단계는 이제 문제에만 집중되는 상태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 문제가 잘 풀리는 거죠. 자, 5단계는 내가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펼쳐지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옮겨 적기만 하면 문제가 풀리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책이라고 하는 것에는 글자가 있죠. 글자는 흰색 종이에 검은색 글자로 되어 있죠. 이 글자가 나의 눈까지는 이미지, 즉 빛의 형태로 들어오죠. 그리고 눈의 망막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의식 내로 전달돼 버리죠. 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를 쓰는데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는 뜻이에요. 즉,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 뇌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무의식 내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한 대상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공부의 전부예요. 이것만 되어지면 공부는 누구나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를 책에 또는 수학 문제에 두고 있어도 자꾸 주의가 친구, 뭐 장난감, 핸드폰 뭐 이렇게 주의가 이동하죠. 그래서 주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공부의 핵심이고 수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길을 걷는데 등 뒤에서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보겠죠.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보기 전에 이미 소리 난 곳으로 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관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다른 말로 주의, attention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 공부 비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의식적 주의 훈련이에요. 자, 가만히 앉아서 내 주의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주의가 향하는 대상은요, 시각적 주의, 청각적 주의, 미각, 후각, 촉각, 생각, 이 6가지가 있는데요. 시각은 보이는 쪽으로
내 주의가 향하는 거죠. 청각은 들리는 쪽으로 내 주의가 향하는 거죠. 생각은 나에게 떠오르는 뭐 친구 생각, 먹을 거, 뭐 게임, 노는 거, 뭐 이쪽으로 즉 우리가 생각에 빠진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생각으로 주의가 가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내 주의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내 주의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내 생각을 보는 힘도 당연히 강해지겠죠. 이것이 메타인지가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을 때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거죠. 친구 생각이 났을 때 생각 속에서 친구랑 게임하고 축구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 친구 생각이 떠올랐네 라고 아는 것. 이것이 대단히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메타인지죠. 생각에 빠지는 것과 떠오르는 생각을 보는 것. 그것은 이 의식적 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훈련을 통해서 생각을 보는 힘이 강해지면, 즉 메타인지가 강해지면 우리는 공부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잡생각, 하나는 필요한 생각. 그죠? 필요한 생각은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물어볼까? 책을 찾아볼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것들이 전부 필요한 생각이죠. 그래서 주의력이 강해지면 우리가 생각을 볼 수 있게 되고 생각을 볼 수 있게 되면 필요한 생각과 잡생각을 구분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수학 공부기법 두 가지는 떠오르는 생각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수학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생각들이 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잡생각은 따라가지 않고 필요한 생각만 따라가는 거죠. 주의력이 강해지면 필요한 생각만 따라가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이런 거죠. 모르겠다,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도 생각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다음 생각을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어떤 생각들이 나요. 그러면은 그 기다리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서 필요한 생각만 계속 따라가는 거죠. 자, 우리가 수학 문제가 안 풀릴 때 생각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게 애가 쓰이죠.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은 그냥 기다렸다가 떠오르면 따라가고 안 떠오르면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만 되어지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앞에는 생각을 따라가기였죠.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보기입니다.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몰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몰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의를 절대로 수학 문제와 관련된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이제 또 저절로 떠오른 생각들을 보는 단계로 처음에는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나는 가만히 있고 이제 몰입이 조금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전개 과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이런 상태에 있죠. 자,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한 가지 대상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두게 되면 우리 뇌는요, 그 대상에 대한 처리 효율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몰입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몰입입니다. 자, 앞에 첫 번째 주의 훈련, 의식적 주의 훈련 했죠. 두 번째 생각 따라가기 위해서 생각을 보기, 세 번째는 몰입인데요.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의를 하나의 대상에 두게 되면은 우리 뇌가 처리 효율을 올려버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생각을 따라다니기 또는 생각을 보기를 하다가 하고 싶은 거를 참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생각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연필을 돌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합니다. 그것조차도 못하게. 완전히 그 문제라고 하는 대상에 주의를 딱 두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누구나 5분 안에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믿기지 않으시죠? 자, 이거는 초등학생들의 몰입 경험인데요. 앞에서 했던 주의 훈련, 생각 따라가기, 생각 보기, 그리고 몰입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참기. 그러면 누구나 5분 안에 이런
초등학생들이 몰입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파란색,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손이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것 같았다. 자, 이게 앞에 조성진 피아니스트하고 똑같은 경험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 그죠? 이런 경험까지 학생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익히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뇌신경, 뇌세포가 이제 생기기 시작, 그러니까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뇌신경 회로가 이제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엑손이라고 하는 뇌신경이 있고요. 마일린이라고 하는 전기선 피복 같은, 즉 그 뇌신경 회로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 엑손과 마일린이 튼튼해져요. 그러면은 도로가 1차선에서 8차선이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응용 문제, 소수령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많이 푼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풀기는 했지만 이 엑손과 마일린이 튼튼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몰입 상태에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엑손과 마일린이 엄청나게 이제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중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몰입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제 몰입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뭐 다른 과목으로도 당연히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9자릿수 곱셈 나눗셈을 하게 해요. 이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또 하시는데, 어,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9자릿수 곱셈 나눗셈을 시켜보면요.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는 반드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죠. 근데 거기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 어려운 공부를 해놓고 너무 어이없게 틀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자, 이거는 9자리에서 곱셈 나눠서 애들이 할 만하거든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한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가게 되고 집중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5분, 10분 또는 15분, 뭐 길게는 한 30분 정도까지 이제 한 문제를 풀어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시간 정도.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지금은 중학생이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답이 0이었는데 이 친구의 세계관에서는 답이 0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문제를 못 풀고 있길래 오늘은 이것만 풀어도 돼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1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답이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부터 수학을 대하는 이 학생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재밌는 놀이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학 공식은 절대로 외우지 않는다가 뭐냐면요. 이제 대형 학원에서 이제 저희 학원으로 오는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너 근의 공식 이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하는 아이가 없어요. 그냥 결과만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근의 공식은 고등학교 가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거든요. 근데 결과만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죠. 그 중간에 유도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수학 공식은 필요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라. 그죠? 사실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이 수학 공부 시간을 제일 작게, 즉 수학 공부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공식을 한번 유도하려면 책을 펴놓고 보면서 해도 10분, 2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러다 보면 그 공식 유도를 한 번, 두 번, 10번, 20번, 30번 하다 보면 그냥 문제를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1초 만에 쭉 전개가 돼요. 고기.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결과만 외워서 문제를 100개, 200개, 300개를 푼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인데요. 어, 요즘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제 핸드폰, 뭐, 탭, 뭐, 유튜브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읽었던 글을 읽고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집중력을 학교 교과목으로 가르쳐야 될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집중력이 낮다는 거죠. 글에 대한 이해력도 낮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EBS 다큐인데요.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다큐인데 여기 보시면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글씨는 읽을 수 있죠. 한글을 아니까. 하지만 사회, 역사, 과학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 이것은 이제 OECD 결과였는데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인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 비율이 거의 25% 정도 되는 걸 봤어요. 즉,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실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원대 국어교육과 교수님께서는 단어를 모르니 추론이 안 되고 추론이 안 되니 교과서가 이해가 안 되고 학습의 결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 문해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와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쳐 봐도 수식으로 된 문제는 푸는데 그거를 글자로 주면 못 푸는 애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에게 문해력 수업을 통해서 문해력을 조금 높여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요. 엄마 아빠에게 똑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업이 지루하고 잘 안 들렸는데 수업이 들리기, 자, 소리는 들렸죠. 근데 이제 수업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고 졸리지 않는 거죠. 자, 이 선생님께서도 국어 능력과 문해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국어 학원 보낸다고 해서 아이가 문해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해요. 자, 조는 아이를 깨워도 그 아이가 재미가 없으니 다시 자겠죠. 그래서 잠을 안 잘 수 있게 문해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 공부의 핵심은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분석해 보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나요. 쉬운 문제는 생각이 나고, 어려운 문제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어떤 생각이 나는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식적 주의 훈련, 그 다음에 필요한 생각 따라가기, 나중에는 필요한 생각만 보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몰입된 상태로 수학 공부를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뇌에서 액손과 마일린이 튼튼해지면서 1차선이 8차선이 되는, 그죠?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특히 수학은 절대로 공식을 외우지 않는다. 필요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전개한다. 그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수학 공부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키는 작업이다. 그리고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아도 괜찮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사실은 수학 문제의 풀이 과정을 보고 옮겨 적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던 3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수학 1등급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학 1등급 3명의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